할렐루야, 오세고감 세상을 보는 창 굿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말이 참 잘 통해 혹은 아유, 말이 정말 안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우리가 말이 잘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마음을 서로 얼마나 잘 주고받고 나누고 있는가 이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마음을 나누는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영화라고 하면 국내 영화도 굉장히 많지만 또 영화의 본고장, 메카라고 하는 곳은 헐리우드이기도 하죠. 헐리우드의 유명한 감독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표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떠오르더라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는 굉장히 뛰어난 수작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E.T.라는 영화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에 수입을 해서 개봉된 영화입니다. 극장에서 직접 본 분들보다는요, 아마 비디오로 보거나 혹은 주말의 명화, 특선 영화로 방영된 것을 본 분들이 더 많을 것인데요.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로서 아이들에게는 꿈과 판타지를 주었고요. 또 어른들에게는 잃어버린 동심을 일깨우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E.T.에는요. 몇 가지의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하늘로 이렇게 붕 떠서 나르는 장면은 환상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장면은요. 이 외계인인 E.T.와 주인공 소년이 서로 이렇게 손가락을 마주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도 워낙에 유명한 장면이어서 아마 다들 기억을 할 것인데요. 워낙 인상적이어서 이제 이 장면을 따라하는 패러디도 많이 재현되면서 아마 더 익숙해진 장면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요, 사실 영화의 스토리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 포스터로 제작이 되면서 외계인인 E.T.와 사람인 소년, 이 둘이 서로 외모도 다르고 언어적으로는 통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가락을 맞대는 이 순간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의 장면은요, 서로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 손가락을 맞대는 것이 의미하는 어떠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어떤 영화에서도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연인인데 남자가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어요. 서로 아무런 말이 없지만 그 감옥 면회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가운데 이렇게 유리창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유리창을 두고 서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고 있는데 서로 유리창을 두고 손바닥을 이런 식으로 맞대는 이런 장면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 사람이 손바닥을 말없이 이렇게 맞대는 장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무언의 대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보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메시지는요, 크게 보면 언어적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저는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로 내뱉고 있죠. 이 과정은요, 저의 생각을 언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언어로 바꾸는 과정은 다시 말하자면 제가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적당한 표현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언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한국말이고요. 또한 제가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글이나 말로 잘 소통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나 글로 서로 소통하고 표현할 때 이런 것을 우리는 언어적 메시지를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은 언어적 메시지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주로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이나 글, 즉 언어를 활용하는데 이제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BP 떨어집니다. BP가 뭐지?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투베이션 가져와. 인투베이션은 뭐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보면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이 설명을 자막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인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이 의사들끼리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대화가 원만하게 통하게 될까요? 환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계속 질문을 할 것이고, 또 의사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환자가 속으로 참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좋아하는 의사,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의사의 차이점은,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나의 아픈 곳을 잘 치료해주는 의사겠지만 환자에게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설명을 잘해주면 저 의사 선생님은 참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저분은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바로 마음을 나누는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다 같이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낮죠. 근데 제가 이제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고 하니까 일본어를 잘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사실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언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일본말도 모르는데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를 도대체 어떻게 하지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말이 거의 통하지 않는데도요, 식당에서 주문도 하고 택시도 잡고 심지어 저는 렌트카까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비록 말이 통하지 않지만요, 이 바디랭귀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디랭귀지는 해석하면 말 그대로 몸 언어죠. 이 몸 언어라고 하는 바디랭귀지는 말과 글이 아닌 비언어적인 메시지로서 표정이나 손짓이나 발짓과 같은 우리 몸을 통한 어떠한 움직임이나 상황을 보여주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해외에 가서도 손가락으로 먹고 싶은 메뉴를 이렇게 가르쳐서 주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상대방 점원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메뉴를 가져다 주죠. 저희가 이제 일본에 선교 여행에서 맡은 역할은 선교 집회에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자리를 안내해 주는 역할이었는데, 비록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딱 한마디를 배웠습니다. 바로 선교 집회에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 축복합니다라는 일본말이 슈쿠쿠시마스인데요. 이 말을 아주 환하게 미소 짓는 표정으로 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한 미소를 보여준다는 것은 말이 아닌 바디랭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를 보고 일본인들이 더 환하게 웃어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통한 것이 아닐까요? 아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요, 말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아기가 뭔가 불편함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요, 온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아이는 바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같은 그 주 양육자는
아기의 바로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 지금 우리 아기가 배가 고픈가? 잠이 오나? 이런 의도를 알아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방식, 언어적 메시지 그리고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언어적 메시지는 말과 글이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표정, 행동, 몸짓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딱 만나면요, 대화를 하거나 이제 보게 되죠. 그럴 때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 중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무엇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말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언어적 메시지가 당연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 저는 아무래도 행동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연구자의 그 의사소통과 이타적인 공감이라는 연구 주제인데요. 이 실험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실험은요, 한 장애우 학생의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짜 장애우는 아니고요. 이제 역할을 연기하는 거긴 한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학생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그 내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총 4개의 다른 인터뷰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비디오는요, 표정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하는 말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겠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크게 없다라는 게 바로 긍정 메시지잖아요. 그거를 좀 행복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좀 연기가 부족하지만 한번 제가 연기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장애우 학생이 이야기를 하겠죠. 표정도 밝게 그리고 내용도 좋은 내용으로 학교가 턱이 있어서 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가끔 도와주는 분도 있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서 학교 생활에 만족합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두 번째 비디오는 표정이 긍정적인데요. 내용이 부정적인 겁니다. 자, 표정은 밝아요. 그런데 내용은 이제 이런 거겠죠. 학교 문턱마다 턱이 너무 높아서요. 다닐 때마다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학교 생활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요. 표정은 굉장히 안 좋아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좋아요. 자, 이제 제가 표정을 연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학교가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게 힘들지만요. 그래도 가끔 도와주는 분도 있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서 학교 생활에 만족합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자, 표정이 좀 안 좋았죠. 근데 내용은 좋았어요. 자, 근데 네 번째는요. 부정적인 표정에 내용도 부정적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면요. 학교 문턱마다 턱이 너무 높아서 다닐 때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4가지 상황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4가지 상황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건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즉,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불일치할 때인 거죠. 표정은 굉장히 밝은데 말의 내용이 부정적인 거. 표정은 좋은데 내용이 부정적이니까 불일치죠. 또 하나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데 말의 내용은 긍정적인 거예요. 이것도 불일치죠. 자, 이 2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 학생을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 이타성이 많이 발휘가 된다고 답을 했을까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내용은 부정적인,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말한 두 번째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말하는데 학교 생활을 만족하다. 라고 말했던 세 번째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이제 알아보니까요. 그 언어적 메시지인 말과 비언어적 메시지인 표정 중에서 상대방은요. 말보다는 이 표정에 훨씬 더 의미를 두고 메시지를 해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상대를 평가할 때 언어적인 메시지보다는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이 좋으면요, 내용이 부정적이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요, 표정이 나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중에서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그 의존도는요, 무려 70%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방금 소개해드린 연구는요, 의사소통과 이타적인 공감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표정이 밝으면서 인터뷰 내용이 부정적인 경우일 때는 표정이 밝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도 표정에 공감을 해서 뭔가 좀 불쌍하다라는 연민감을 덜 느꼈고요. 표정이 어둡고 반면 인터뷰 내용이 긍정적인 경우일 때는 표정에 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민을 더 많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람들은 언어적인 메시지인 말보다는 비언어적인 메시지인 표정에 훨씬 더 의미를 둔다라는 거죠. 심리학자 메러비아는 사람이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봤는데요. 말의 내용은요, 7%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의 톤, 목소리는 38%, 그리고 표정이나 몸짓은 55%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가 말의 톤이나 목소리, 그리고 표정에 비하면 전달하는 이 말의 내용은 너무나 작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말보다는 그 외에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러비안이 발견한 법칙처럼 그 의사와 환자의 대화에서도요, 환자들은 의사를 대하게 될 때 기대하는 것이 대부분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가 자기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는지, 혹은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의사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의사의 태도, 표정, 이런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는 그냥 인상을 찌푸린 건데도요, 그 심각한 표정을 하고 환자에게 금방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금방 나을 병인데도요, 이 의사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와, 나 진짜 심각한 병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사들은 또 직업의 특성상 감정을 좀 숨겨야 해서 의도적으로 무표정한 표정을 짓는데, 이럴 때 환자는 오히려 이걸 무관심으로 간주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나 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말의 내용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생기는 주요한 갈등은요, 이 말과 표정의 불일치 때문이죠. 남편이 미안해 라고 말하는데 아내는 그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요, 표정과 이 말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남편의 입장은 말을 했으니까 됐다라는 거지만 아내 입장은 태도가 전혀 미안한 태도가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내 태도를 지적하는 당신 태도는 뭔데? 당신 태도도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잖아. 서로 이렇게 태도를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표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요, 이 표정은 거의 싸우자, 사냥감을 노리는 독수리 같이 서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기 좀 해야지, 대화 좀 해. 근데 이 표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화해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혹시요, 나는 전혀 화가 안 났는데 주변에서 한 번씩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나 화 안 났는데 왜 자꾸 물어봐? 이러지 마시고요, 거울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보기에는 화나 보이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표정을 살피면서 불만 있나? 화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부싸움 이야기에서처럼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는요. 상대방의 표정이 딱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표정을 중요하게 살피지만요. 정작 스스로는요. 자기 표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표정보다는 본인이 한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본인 스스로는 정작 본인이 한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말의 내용적인 측면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표정과 행동으로 전달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언어적 메시지인 글자에도 표정을 만들어서 넣는 시대잖아요. 그만큼 표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카카오톡을 할 때 이모티콘 얼마나 많이 넣으시나요? 이모티콘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잖아요.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뭐 미소 표시, 뭐 우는 표시 이런 걸 넣어주죠. 말의 표정을 넣어주면서 나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네라고 하는 하나의 글자에도요. 뭐 미소를 넣었을 때, 우는 표정을 넣었을 때,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뭐 어떤 표정의 기호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한마디의 단어 네에도 다양한 표정과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도 역시 그것을 완전하게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요. 인사를 할 때 굉장히 표정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보면요. 저도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항상 표정도 없고 좀 무표정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 누가 더 반가울까요? 물론 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심리상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조금 더 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먼저 웃어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좀 평안한 분들을 보면 항상 입가에는 이렇게 잔잔한 미소가 있죠. 음성도 굉장히 밝고요. 표정도 환합니다. 한번 여러분 거울을 들어서 얼굴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표정이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언어적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비언어적인 메시지인 행동이나 표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짓는 미소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환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는 거죠. 반대로 표정이 굳어 있다면 바로 그 정반대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미소를 짓는 게 쉽지 않다는 분들은요. 이 거울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먼저 웃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말하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입으로 하지 않아도 항상 편안한 표정, 미소 짓는 표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모두를 스스로 잘 살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